네, 자, 토요일 공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면 1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리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황금바다님, 커리지님. 네. 자, 날씨가 조금 더 쌀쌀해지고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거의 1000명에 육박하는 아주 상당히 지금 코로나의 그 확산 속도나 모든 것이 다 좀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자, 연말 앞두고 하여튼 백신은 개발됐는데 전체적으로 이 지금 어려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공개 방송은 2021년을 이제 준비하는 시황과 그다음에 유망주를 주제로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 자, 오늘은 좀 전략적인 어떤 이제 시황, 그다음에 이제 이슈를 중심으로 좀 강의를 좀 하고요. 종목도 약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이제 종목 중심으로 또 내일은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 여러분과 주말 또 이게 코로나 때문에 밖에 외출이 조금은 또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될 시점이긴 한데, 자, 증시를 잘 준비하면서 우리가 잘 해서 지속적인 큰 수익을 좀 만들어가는 이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스마트 리포트 회원님들의 뭐 수익의 속도는 상당히 제가 뭐 거짓말 보태지 않고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수익률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 잠깐만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어, 저희 그 기존의 회원들께서 내셨던 뭐 10배, 15배 이런 계좌를 이제 1년, 2년 사이에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좀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역시 공개 방송 할 때마다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것은 이제 이 놀라운 수익이 뭐 어느 한 번의 잠깐의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1500%, 3억 계좌가 뭐 거의 50억이 되는 이런 일이 불과 15개월 만에 진행이 된 이런 놀라운 결과들을 보여줬고, 최근에 우리 가입하신 이제 방금 보셨던 우리 회원님, 굿인베스트님 같은 경우도 가입한 지 5개월 만에 6개월이 조금 이제 6개월을 향해 가고 있는데, 5개월하고 한 이제 보름 정도 지나셨는데 3억 2,500에 놀라운 수익을 거두고 계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연모님. 이제 이런 약진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누구나 다 이런 수익을 거두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어제 이제 잠깐 어디 가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 라디오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언제라도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탈출할 준비를 하고 투자를 하려는 거예요. 탈출할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에 대한 대다수의 시각이 항상 동일합니다. 항상 동일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증시가 올라올 때마다 계속 현기증을 느끼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움을 갖고 있다,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수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마음이 편하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격언에 그런 말이 있죠. 여기다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대세는 두려움과 이 공포의 벽을 타고 오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허리띠를 이제 풀면 이제 정말 방심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렇게 지금 모든 전략가라든가 또 전망이 또 상당수가 조심하고 긴장하면서 아주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걱정할 건 없어 보입니다. 지금 물론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한 달하고 이제 한 일주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눌림목에서 출발한 게 이제 11월 3일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이제 12월 11일이니까 한 달 남짓 진행됐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랠리다운 랠리가 나온 게 이제 이번이 사실은 처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 몇 년 동안 이쪽에서 올라온 건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이제 상승이었다고 봐야 되겠고, 제가 아까 대다수의 전략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지금 너무 올랐다. 예. 일단 그리고 버블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기본적으로 쓰고 있고요. 상단부에 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전혀 뭐 그냥 무시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간단하게 이제 준비한 PPT 자료를 좀 보시면서 여러분과 이 주말을 좀 잠깐 시황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제 최근에 내놓은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이제 증시 낙관론이 이렇게 좀 이제 펼쳐지고 있지만 특별한 조정 신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 신호가 없다는 것은 그냥 무리 없이 쭉 상승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이제 매물 소화 그런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미국 장의 전개도 잠깐 보시면은 미국 증시가 뭐 물론 장중 조정을 살짝 받았어요. 근데 이 나스닥 지수라든가 또 S&P 500 지수가 거의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이 박스권에서 1차적으로 올라왔지만 뭐 별로 올라온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뭐 본격 조정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저거죠. 특별한 뭐 그런 시그널은 없다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증시를 또 한번 대비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미국 증시보다 신흥국이 훨씬 강하고 그 다음에 유럽이 가장 약합니다. 약하다. 자, 이런 현상을 제가 이제 여기서 제가 지난 특강에서도 그런 언급을 드렸습니다. 대변혁의 시기, 즉 패러다임 시프트의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패러다임 시프트.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송두리째 바꾸지 않으면, 네, 어서 오십시오, 캔들님. 송두리째 바꾸지 않고 이 현기증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면 투자가 온전하게 대세를 흡수할 수가 없어요. 저희 이제 그 회원님들 중에도 짧게 있다가 이렇게 금방 또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랫동안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요. 대체로 장이 약간 조정받거나 또 우리가 이제 보유한 종목이 약간 좀 잘 못 나가거나 그러면 또 막 금방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런 현상은 대세에 대해서 똑같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야,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조금만 못 간다. 또 시장이 조금만 흔들린다 그러면 마음이 금방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현기증과 두려움인데 이것은 사실은 대다수의 개인들이 갖고 있는 약간 트라우마예요. 근데 진짜 대박을 내시는 분들은 순차적으로 잘 리딩하는 대로 잘 따라오십니다. 우리가 이제 독수리 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독보적인 수익률로 리딩하는 기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독수리와 무슨 뭐 그냥 날아다니는 독수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독보적인 수익률로 리딩하는 기법 이렇게 이제 압축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독보적인 수익률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두려움이나 이런 건 다 내려놔야 돼요. 리딩하는 대로 그냥 쫓아오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 12월 5일에 특강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특강 많이 한번 보시고 자, 여기다 다시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특강 12월 5일 날 녹화가 되어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접속 가능합니다. 이제 반드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심리를 굳건하게 재무장하셔야 됩니다. 재무장하세요.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는 순간 여러분의 주식은 아무리 좋은 주식도 여러분들이 하루도 보유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참 좋아하던 삼국지에 보면 보통 군대와 군대가 맞붙으면 선봉장들이 나가서 일합을 겨루잖아요. 진짜 강한 장수들끼리 만나면 수십 합, 수백 합을 겨뤄도 결판이 안 나죠. 자, 여러분들이 강하게 무장하시고 시장을 이겨내셔야 대박이 납니다. 제가 아까 이제 우리 반전율의 이제 적용과 이런 거에서 이번에 최근에 가입하신 우리 회원님의 계좌도 보여드렸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불과 5개월 남짓 만에 매월 한 6천만 원씩 수익을 거두고 55%의 수익을 거두셨으니까 대단한 수익이죠. 사실은 이 수익도 물론 이제 저희 이제 계좌의 평균 진행 속도보다는 다소 느려요. 왜냐하면 계좌가 좀 크신 것도 있고 직장 일을 하시면서 그런 거니까. 이렇게 이제 후기도 올려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그 스마트 리포트 여기 와우넷 후기에 보시면 이게 다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참고하시고요. 이런 놀라운 경험들과 이 지금 우리 스마트 리포트의 행진의 이 증거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의 가장 큰 핵심 요소는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꾸 흔들려. 내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 조금만 지수 조정 나오면 또 중간에 뭐 주변에서 아마 TV나 방송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도 뭐 하여튼 선물 옵션 만기 앞두고 우리 와우넷에서 막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장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있죠. 문자를 보냈다고 그러는데 팔아라 그러는 거죠. 결국은 내 말이 맞다. 팔아라. 왜 팔아라고 하는지 자기가 생각이 불안하면 자기 혼자 팔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괜히 문자를 보내서 매도를 하게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 그 목요일 이제 옵션 만기일에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오긴 했죠. 그날 이제 주식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1조 3천억 나왔죠. 그 다음에 11월 30일에도 2조 4천억이 나왔죠. 11월 30일에는 이제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우리나라 비중이 조금 축소되면서 대규모 매도가 나왔고, 이렇게 이제 하루에 처리하는 것은 그 시세의 어떤 시차의 오류를 막기 위한 거죠. 다음에 또 이제 12월 그 10일 이게 이제 만기일이었죠. 만기일에도 이렇게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최근에 외국인의 매매를 보면 쭉 사들이다가 최근에 리밸런싱 할 때 MSCI 좀 매도가 나왔고, 이번에 또 만기일 매도가 나왔는데 매물은 뭐 상당히 순차적으로 잘 소화가 된 것 같고요. 제가 외국인도 물론 이제 다시 매수하러 들어오겠지만 증권사를 잘 보시라고. 증권사의 매수 여력이 매우 강력하다. 그래서 이 매수 여력 때문에 만기일에도 별로 힘을 쓸 수가 없을 것이다. 저희 회원님들한테 그렇게 미리 알려드렸어요. 만기일 전날, 만기일 날 흔들림이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증권사가 다 받아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증권사의 매매 동향을 잠깐 보시면 평년에 이렇게 많은 매도를 매 연말마다 시행을 했어요. 프로그램 매수로. 대규모 매수를 시행하던 이 증권사가 최근에 매수가 없었죠. 자, 아마 이제 연말까지 매수가 되겠죠.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번번이 매수로 들어오던 이 매수세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뭐 외국인이 많이 팔 거니까, 또 뭐 해외 증시가 불안하니까, 그런 이야기는 매번 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투자자들을 걱정해 준다고 생각해서 뭐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실제로 한 것보다는 훨씬 더 사람들한테 자기 생각이 불안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매매가 많은 게 아니라 분할해서 매매한 거죠. 분할 매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을 팔더라도 여러 차례 나눠서 판다거나 그랬을 때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단기 매매, 그리고 이제 수익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익이 워낙 빠르게 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잘 따라 하시면 되고. 그만큼 철저하게 문자가 자주 나간다는 뜻이죠. 매매를 이제 여러 번 나눠서 시행을 합니다. 종목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바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만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개인적인 궁금증은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시고. 자, 그러면 이 증시의 그 전반적인 기조는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불과 한 달 정도 진행된 이 파동인데도 이제 본격 레벨업, 한국 증시의 본격적인 레벨업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은 항상 전 세계 국가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된 국가였어요. 한 번도 고평가권, 다른 나라보다 밸류가 높아서 거래된 적이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제 우리 12월 5일 특강에서 언급을 드렸던 내용을
최근에 삼성증권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삼성증권에서 내놓은 리포트인데요. 볼륨. 자, 잘 들리십니까? 자, 마이크 테스트. 자, 볼륨이 낮으시면 직접 자기 컴퓨터에 볼륨을 올리세요. 다른 분들은 다 잘 들리시는 것 같은데 한두 사람이 안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좀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자, 다른 분들은 다 잘 들리시죠? 잘 들린다 1번. 집에 컴퓨터도 이제 컴퓨터 내부에 있는 볼륨을 조절하셔야 돼요. 외부에 스피커만 볼륨 조절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내부에 또 들어가셔서 직접 제어판 이런 데 들어가셔서 조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삼성증권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제가 바로 지난번 특강에서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번에 이제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이렇게 변화하면서 이 변화한 환경이 이제 코로나 쇼크로부터 코로나를 벗어나는 환경으로, 그 다음에 트럼프와 이 지금 G2 패권, 이거는 이제 결국 뭐냐면 관세 압박과 그동안의 미국 이기주의, 미국 자국 중심주의에서 이제는 이 지금 바이든 시대의 새로운 어떤 세계적인 리더십의 회복,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그동안의 디플레, 달러 강세와 디플레 시대였다면 이제는 리플레이션과 주식의 시대로, 그다음에 강달러에서는 이제 강위안화나 우리나라 원화와 같은 신흥국 통화 강세, 이제 성장주 일변도 장에서 이제 가치주로의 또 이런 어떤 다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우리나라가 이 부분, 그죠? 코로나가 물러나면서 한국이 미국 중심주의에서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대이동을 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원화의 강세와 그 다음에 가치주의 부각과 함께 주식의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원화의 강세와 함께 주식의 시대가 왜 도래하느냐 이거죠. 주식의 시대가 왜 도래하느냐. 지금 물론 막대하게 풀려있는 유동성도 유동성이지만은 앞으로 이 한국 증시와 같은 지금 수출에 있어서 대변화, 또 저평가되어 있는 어떤 핵심적인 지역, 여기에서 기회를 찾고자 하는 막대한 자금 유입이 본격화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잠깐 이와 관련된 이제 몇 가지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타겟이, 패러다임의 핵심적인 가야 될 지점이 어디냐. 이 지수가 절대 끝이 아니라는 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갈 길이 멀다. 4천, 5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이 파동에서. 제가 이제 대만이나 인도 증시가 우리나라랑 같이 움직이다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자, 근데 우리나라가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자, 삼성증권에서 잘 지목을 했어요. 제가 이번에 특강할 때도 이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이야기를 듣고 아마 리포트를 쓴 것 같아요. 제가 트럼프 시대에서 바이든 시대로, 달러 강세에서 약세로, 수급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선진국 증시로의 편입이 기대된다. 딱 요 내용을 삼성증권 리포트가 자료들을 그대로 해서 제가 하는 순서대로 이거를 나열을 해놨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제 12월 5일 강의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들으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삼성증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잠깐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 MSCI 이머징 마켓에 소속되어 있는, MSCI 지수는 아직 한국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습니다. 이 무디스의 신용 등급에 있어서 AA2 이상의 국가 중에서 선진국 증시에 편입이 안 된 국가는 딱 2개밖에 없다.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라는 겁니다. 결국은 당연히 이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선진국 증시로. 이머징 마켓에 소속되어 있는 마지막 증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상향됐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일단 먼저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증시를 갖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신흥국에 들어가 있으니까 별로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뭐 새로 들어오는 뭐 사우디나 중국의 비중 확대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건데, 여기서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증시 중에서 몇 번째? 몇 번째로 순서가 올라가느냐? 9위에 해당돼. 9위. 지금 선진국에 들어가 있는 뭐 덴마크나 스웨덴이나 홍콩이나 네덜란드보다 더 큰 증시라는 겁니다. 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역시 이제 그 지수에 있어서 굉장히 파격적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머징 마켓에 소속돼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 결국 증시의 그 패러다임 시프트의 지향점은 어디다? 바로 이 선진국 증시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이러기까지 계속 이 기대감이 자극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어디서 촉발된 것이냐? 먼저 우리나라가 이제 이번에 뭐 코로나에 대한 K-헬스의 대응도 우리나라를 이제 상당히 부각시켰고, 이 코로나의 어떤 이제 이런 문제에 앞서서 우리나라 K-컬처,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이 방탄소년단이나 뭐 기생충 이런 쪽으로도 크게 어필을 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 바이든이 등장하면서 한국이 그동안의 수출 피해 국가에서 수출 수혜 국가로 대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은 이 대변화가 이제 여기 삼성증권에서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지만,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12월 5일에 특강에서 언급드렸던 대로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강세에서 달러 강세에서 원화 강세, 위안화 강세로 투자 인구의 대변화가 나타나고 선진국 증시로의 편입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돈의 물꼬가 계속 이쪽으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돈의 물꼬가. 이 내용을 지금 방금 보신 삼성증권의 자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그 마지막 타겟이 뭐냐면 결국 한국 증시의 뭐다? 선진국 증시의 편입이고, 전 세계가 이제는 한국을 당연히 선진국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선진국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이머징 마켓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돈이 밀려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돈의 유입 동향을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12월 5일 특강 자료에서도 이제 공개를 해드렸는데, 물론 지금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그 재정수지나 경상수지가 크게 약화되고 있는 미국의 이 흐름에 따라서 달러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 거기에다가 돈이 지금 어디로 들어오고 있어요? 신흥국으로 들어오면서 그 중에서도 이제 11월 말까지만 해도 벌써 84조 원? 한국이 가장 큰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알아요, 이제. 가서 한국 사야 된다. 한국이 가장 매력적이다. 왜? 선진국이다. 이걸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다. 인정해. 왜? 유럽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죠. 증시도 그렇고, 코로나 방역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조업이라든가 서비스 업종이 돌아가질 않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소비 활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상당히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물론 돌아가긴 하는데, 미국도 지금 다시 봉쇄를 좀 해서 떨어뜨려야 된다. 백신은 보급되겠지만 전체적으로 확산 속도도 멈춰야 되기 때문에, 자, 결국은 우리나라도 좀 많이 확산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지역에 한국과 중국과 대만, 이 지역에 자금이 가장 활발하게 유입이 되는 건 당연한 현상이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오른 증시가 바로 한국 증시고, 많이 오른 쪽으로 돈이 더 몰려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 똑같이 신흥국에 포함되어 있는, 자꾸 이쪽으로 편입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디냐? 중국이죠. 이 점선으로 표현된 게 이제 중국인데, 중국에서 상당히 자금을 빨아들여 가다가 최근에 어때요? 주춤하죠. 이 ETF 지금 설정 좌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한국은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현상은 뭐냐면 자금의 어떤 이동의 흐름이, 거대한 흐름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이제
수출에 있어서도 한국이 물론 최근에 빠르게 이제 개선되는 이런 흐름.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해서 수출이 증가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거죠. 보면 이제 9월에 작년 동기라는 건 이 코로나가 발병하기 전 정상적인 어떤 제조 환경, 정상적인 무역 환경 하에서도 나타났던 그 숫자를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이미 지금 코로나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한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대만 이 지역은 수출이 훨씬 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제 그것의 어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최근에 물론 뭐 컨테이너선 없어가지고 이게 수출을 못할 지경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죠. 물론 뭐 미국 연안 지역에 이제 컨테이너 박스가 너무 많이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다고 하긴 하지만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그 동학 개미 개인 투자가들의 대규모 매수와 또 예탁금의 유입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막대하게 유입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이게 일시적으로 들어온 거냐?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 발생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폴슨 전 미 재무장관이 뭐라고 그랬느냐? 앞으로 중국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글로벌 금융시장의 선두 자리를 중국이 위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시사점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자, 왜 그러냐? 최근에 중국 정부가 옌트그룹,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인 옌트그룹의 상장을 가로막았어요. 상장 못하게. 이것은 뭐를 뜻하느냐면 공산당 정부, 시진핑마저도 이 옌트그룹의 이 파괴력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중국이 뭘 잘했느냐, 뭐 잘못했느냐 이걸 떠나서 이 옌트그룹이 엄청난 자금의 흡입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성균관 대학교에 지금 교수로 있는 이제 중국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분의 이제 제가 유튜브 특강을 잠깐 봤는데요. 이제 뭐냐면 결국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엔트그룹은 이제 그 다양한 ETF라든가 가입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을 잘 구비를 해놓고서 이 지금 사이트나 여기에만 들어가 접속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금융 상품이 뭐라는 걸 발견하고 즉각 거기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금융은 무서워졌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이러한 어떤 아주 이렇게 집중하는 컨센트레이션, 이렇게 또 금융과 인터넷과 또 유비쿼터스를 결합하는 이 컨버전스, 이게 좀 굉장히 필요한데 이 알리바바가 이걸 구현을 했어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아직 이게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지금 물론 공산당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지만 그만큼 위협적이기 때문에 시진핑마저도 그 권력적인 흐름, 돈을 빨아들이는 게 권력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공산당 정부도 돈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거대한 힘을 장악해버리면 통제할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 이제 그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물론 공개적으로 금융을 규제하는 공산당의 방식에 비판을 해서 이런 걸 자초한 부분도 있지만 안 그래도 제가 건수만 잡히면 한번 손을 봐줘야 되겠다 생각했던 이 엔트그룹의 파괴력이 그만큼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세계 금융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느냐? 시장이 완전히 송두리째 패러다임 쉬프트의 진행에 직면돼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요즘에 왜 증시가 뭐 조금 조심해야 된다, 너무 올랐다, 고평가돼 있다, 뭐 두려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기반 자체가 송두리째 잘못된 거예요. 저도 물론 뭐 제가 아주 대단히 똑똑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기 잠깐 보시면 제가 책을 썼습니다. 반전율을 기법을 이제 여기다 담았는데 The Investing
이 안에 이제 제가 서문에 보면 제가 채권 펀드 운용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신용 분석과 그다음에 주식 운용과 파생 운용으로 제가 전 모든 자산 운용 섹터를 다 다뤘어요. 이렇게 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장기신용은행 사실 입사하기도 굉장히 힘든 기관이에요.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자산 운용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금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채권, 주식 이런 걸 다 해봐야 균형 감각이 생깁니다. 자, 저는 지금의 흐름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걸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차트를 잠깐 보세요. 첫 번째로 돈이 주식시장으로 안 들어오고는 못 빼기는 상황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자율이 굉장히 낮을 때 나타난 첫 번째 움직임은 뭐냐면 돈을 빌려다가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이 돈을 사다가 주식을 사는 겁니다. 왜? 이 이자율보다는 100% 훨씬 더 나은 이러한 성과가 기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배당철이죠? 좀 있으면 배당도 이 이자보다는 훨씬 나아요. 여기서 보시면 국고채 3년물 금리가 몇 프로예요? 우리나라에 1%?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가장 전 세계의 어떤 저금리를 주도하는 게 바로 미국과 그 다음에 유럽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도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조금 다소 매파적인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바로 엊그제 끝난 유럽 중앙은행의 이제 라가르드 총재가 뭐라고 했느냐 잠깐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라가르드 총재가 한 이야기가 와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현재 두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이 팬데믹 상황이 유럽을 완전히 지금 강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이제 액션은 뭐냐? 제로금리. 제로금리가 아니라 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 금리까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돈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풀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그래서 이번에 유럽의 중앙은행에서 액션 뭐예요? 5천억 유로로 확대하고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을 작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돈을 더 풀고 또 마이너스 금리로 유지하고 이런 상황에서 돈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여기서 이 차트를 보시라고 한 것은 예탁금이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이 선진국보다는 이제 신흥국으로 치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금의 흐름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유럽과 미국의 지금 아까 보셨던 유럽 중앙은행의 라가르드 총재, 그 다음에 미국의 이번에 파월 의장의 멘트는 뭐예요? 이 경기가 완벽히 살아나기 전까지는 절대 돈을 쉽게 흡수하거나 긴축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앞으로 2년, 3년간 계속 유지하겠다는 걸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지간히 인플레가 올라오지 않고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전 세계 인플레를 수출하는 국가는 어디입니까? 인플레냐 디플레냐를 결정짓는 국가는 어디다? 중국입니다. 중국. 이번에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면 어마어마하죠. 700억 불의 흑자가 났어요. 전 세계는 정상적으로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코로나가 나름대로 통제가 잘 되고 있는 중국이라든가 한국이나 대만의 수출 물가가 전 세계 물가를 좌우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중국이 이번에 중국의 소비자 물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예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중국 자체의 소비자 물가도 싼데 전 세계 인플레가 자극되지 않겠죠. 당연히. 쉽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지금 뭐냐? 이자율이 낮게 형성되고 물가가 낮은 한은 미국이나 유럽이 낮은 금리를 유지할 것이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런 자금의 이동은 계속 각 국가의 예탁금의 증가나
외국계 자금의 유입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디가 지향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진국 증시가 됐을 때 우리나라 패러다임 시프트의 완성점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 증시로 편입이 됐나요? 절대 아니에요. 검토도 아직 이번에 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외국인들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한국은 선진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대로 무디스의 AA 등급에 소속되어 있는 유일한 신흥국가 두 개가 유의한 국가 두 개가 한국하고 아랍에미레이트다. 이거 명확히 아셔야 돼요. 자, 물론 이제 이 흐름이 물론 약간씩 변화할 수도 있지만 지금 코로나 환경에 직면해서 후달리고 있는 이 지금 독일이나 유럽 지역, 영국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나마 이제 미국이 그동안에 왕성했는데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미국이. 그럼 어디로 오겠어요? 당연히 신흥 국가 중에서 오를 여력이 가장 많은 한국이나 대만이나 중국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중국은 워낙 미국에 견제를 하니까. 그리고 인도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핵심적인 수혜 지역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돈이 한번 유입되기 시작하면 어떤 형태로 증시가 형성되는가를, 자, 미국의 나스닥을 보시면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막 고점을 넘어서고 나서 역사적 고점이었던 이 레벨이죠. 2630선을 넘어선 지가 불과 얼마밖에 안 됐어요? 10거래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10거래일. 근데도 막 무서워해요.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그죠? 10거래일 넘은. 그리고 지수가 고점으로부터 한 150포인트 올랐는데도 언제라도 하락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슈가 무서운 게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런 때 나타났던 이 조정, 이때 얼마나 제가 공개방송 할 때마다 저한테 와서 우리는 현금 확보를 했네, 60일 이평선이 깨졌네, 양방향으로 해야 되네, 현금 확보를 해야 되네. 다 자기가 무서워서 그런 소리로 남들을 공포스럽게 하는 걸 뿐입니다. 이럴 때 나타났던 악재보다도 지금 나타나는 재료들은 별것도 없어요. 지금 영국의 브렉시트, 노딜 브렉시트가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다 알았던 뉴스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상하 양원이 지금 합의안을 못 찾고 있다. 이것도 다 아는 겁니다. 이거 별거 없어요. 이런 것도.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 뭐예요? 실적보다 좀 비싸다는 거 아니에요? 실적보다. 실적보다 좀 밸류가 비싸다, 우리나라. 이런 건 우리나라만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자, 여기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그럴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보시겠는데요. 자, 반도체나 하드웨어 쪽이죠. 자, 밑에 보시면 밑에가 이제 반도체고, 그 다음에 IT 하드웨어인데, 이 EPS의 변화율을 보세요. EPS 변화. 물론 이제 2019년 당시에 비해서 EPS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사이클도 사이클이고요. 그죠? 여기 또 하드웨어 전체적인 사이클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뭐를 상징하고 있을까? 그죠? EPS의 변화. 즉, 그만큼 생산이라든가 이런 게 효율화됐다는 거예요. 비용을 잘 이겨내고 스마트한 공정과 그 다음에 전 세계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나름대로 충분히 영업이익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나 화학업종도 마찬가지. 보시면 자동차나 운송업종도 에너지나 화학업종도 빠르게 이익의 어떤 EPS의 증가율이 개선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전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치도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아까 이자율이 불과 1%대에 있는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이익의 증가 속도가 나타나는 증시로 안 들어오고 못 빼기는 겁니다. 안 들어오고 못 빼기는 거예요. 그동안에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부동산에만 심취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이 세금 규제, 뭐 여러 가지 규제로 해서 조금 자금의 유입이 증시로 조금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물론 이제 이번에 여러 가지 그 모멘텀들이 있어요. 가장 중시해야 될 건 뭐냐? 여기서 잠깐 전 세계 증시 가운데서 한국이 가장 유망하다는 거예요. 왜? 돈도 유입이 되고 있고요. 방금 보셨던 대로 이익의 증가율도, 수급의 개선 속도, 이 개선 속도는 외국인 자금도 유입이 되고 있지만 다른 나라보다 이 국내 자금의 유입이 또 굉장히 크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부분은 결국엔 이 나라는 이제부터 시작해서 선진국 증시로 편입 쪽으로 간다는 것을 이 과정에 놓여 있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한국 선진국이야 이제. 간다 그리. 자, 그럼 선진국 자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선진국 펀드에 편입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은 신흥국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어때요? 맨날 뭐 중국 비중 확대한다고 매도하고, 그죠? 아까도 보여드렸죠. 11월 말일에 대규모 2조 4천억에 달하는 매도는 올해 네 번째 매도입니다. 네 번째 매도. 네 번째 매도예요, 이게. 네 번째. MSCI의 중국 비중이 확대되면서 또 뭐 사우디나 이런 데 확대되면서 한국을 줄이는 거죠. 왜 줄이냐? 신흥국에 들어있으니까. 신흥국에 새로운 국가가 들어오면 거기에 돈 넣으려고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 선진국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새돈이 왕창 들어온다. 새돈이. 새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미리미리 자리 잡으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리 잡으려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들어가도 시가총액으로 몇 위? 9위에 있다. 9위. 미국, 일본, 영국, 스위스, 프랑스, 캐나다, 독일, 호주, 한국. 선진국으로 가더라도 이렇게 상당히 큰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에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만약에 내년도 한 6월 정도나 내년 뭐 하여튼 해서 선진국으로 편입이 확정된다, 만약에 검토라도 한다 이러면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한 흐름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증시는 그만큼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뭐 지금 뭐 대만이나 중국이 선진국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한국은 그만큼 큰 길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보니까 신규 확진자가 뭐 950명, 거의 1000명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결혼식을 하나 참석을 해야 되는데 얼굴만 딱 이렇게 눈만 마주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뭐 하객으로서 가서 뭐 식사를 한다, 뭐 담소 나눈다 이런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잡힌 혼례를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중요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그냥 돈만 보내고는 좀 어려운데, 하여튼 이 지금 코로나 환경에서도 우리나라가 여기서 잘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에는 이제 그 FOMC가 있죠. 이 포워드 가이던스가 강화될 거냐 이건데요.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미리 암시를 주는 거죠. 기업들도 실적 발표하면서 다음 분기나 뭐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다. FRB도 포워드 가이던스를 어떻게 할까? 앞으로 지수가 많이 올랐으니까,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가 긴축할지도 모른다. 이런 거를 이제 내비칠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파월 FRB장은 그동안에 맨날 했던 얘기가 2년에서 3년 동안은 자기들은 금리 잘 손 안 대겠다. 물가가 어지간히 오르지 않고는. 그에 앞서서 이제 했던 조치가 평균 물가제를 도입하겠다. 평균 물가. 그러니까 물가가 일시적으로 오르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 쉽게 얘기하면 이동평균적으로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 물가 손 안 대겠다는 거죠. 사실 중앙은행에서 가장 큰 역할은 뭐예요? 물가 안정입니다. 물론 성장과 물가죠. 그만큼 강력한 부양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 왜 그러냐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놨는데 여기에서 부양에 실패하고 코로나가 물러나지 않은 이 상황에서 다시 혹시라도 추락한다면
그동안에 연준이 쏘았던 그 많은 실타는 다 허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앙은행이 여기서 섣부르게 긴축을 한다든가 포워드 가이던스를 강화해서 시장에 안 좋은 신호를 줬을 때 나타나는 공매도의 득세와 증시의 추락이 줄 수 있는 패닉 현상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시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그리고 이 선행지수를 좋게 보는 이 낙관적인 심리가 전 세계 코로나를 이겨내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증시마저도 추락에 있었다면 정말 엄청난 충격과 괴로움을 갖고 있어요. 이 증시의 상승은 두 가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해요. 왜? 증시의 주체인 기업한테는 막대한 자금 조달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싸게 자금을 조달을 해서 그 돈 가지고 증자하고 M&A도 하고 이 돈으로 해서 버텨나가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어때요? 정부에서 돈도 직접 현금을 살포하기도 하지만 돈을 벌어라는 거예요. 여기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라는 겁니다. 즉 여기는 뭐냐면 증시는 단지 부양해야 될 대상이나 단지 과거처럼 경기 선행 지표가 아니라 바로 생존의 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생존의 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앙은행과 각국 정부가 갖고 있는 공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버블이다? 이게 뭐 재테크나 이런 것이 과도하게 흥분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 이런 건 매우 지엽적인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전 세계가 증시를 집중적으로 띄우고 더 올라가도록 방치하고 오히려 더 독려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현금을 쥐어주기도 할 이 마당에 예산을 현금을 살포해도 될까 말까 한 이 마당에 증시가 올라가서 투자자들이 돈을 벌어서 자기의 생계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물론 과도한 랠리가 나타내는 부작용이 있죠. 그런 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뭐 퍼가 뭐 11이다 12다 이런 정도 갖고는 다른 나라 15, 20 이렇게 가는 레벨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하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강화할 이유가 없다. 긴축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완화 기조는 절대 불변할 것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바이든 새 정부가 들어오고 아까 그래서 저기 한국이 이번에 제가 12월 5일 날 특강할 때도 언급을 드렸지만은 한국은 이러한 대패러다임의 쉬프트 네 가지 국면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증시는 그냥 단지 주식 투자라는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전 세계의 기업과 전 세계의 가게가 여기서 자금을 조달하는 마치 심장부와도 같아요. 자금의 혈로가 여기서 펌프질 돼서 기업들한테도 가고 이익이 가게로도 가고 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증시인데 이거를 망가뜨리거나 이것을 훼손하거나 그러면 미국 중앙은행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증시는 앞으로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나고 또 디플레 우려나 코로나로 인한 어떤 경제의 어떤 위기가 사라질 때까지 아주 강력한 흐름이 나갈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어놓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넣어놓고 저는 우리 회원님들께서 새로 오신 이렇게 5개월 가입한 지 5개월 만에도 매월 6천만 원씩 이 오신 회원님께서는 처음에 오셨을 때 저한테 1억 5천 손해 나신 상태에서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1억 5천 손해 나신 계좌를 갖고 6월 말에 오셨으니까 이거 잠깐 6월 말을 잠깐 보세요. 자, 6월 말이면 여기입니다. 1차적으로 지수가 다 올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스권이었어요. 얼마나 흔들어댔습니까? 엄청난 흔들기를 이걸 다 뚫어내고 매월 얼마씩? 6천만 원씩. 이거 다 뚫어내고 이 구간에서 얼마 몇 프로? 55%.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저는 여기서 단 한 번도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한 번도 의심해 본 적도 없고
우리 회원들에게 절대 이 장이 될 거다 안 될 거다라는 것에 대한 대세의 관점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초지일관 주도주의 선침해와 계속 흐름을 타는 전략으로 엄청난 속도의 수익을 행진을 해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전략을 택해야 될 건가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펀드를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내가 또 기업 분석, 심사 분석도 좀 했습니다. 제가 주식을 투자하는 여러분들을 리딩하는 데는 소양을 잘 갖췄어요. 채권의 거대한 금리나 중앙은행의 액션도 다 분석을 할 줄 아는 채권 펀드도 운영을 하고 기업의 심사도 하고 주식도 운영하고 파생도 운영을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시장의 생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지금 시장은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지배구조의 변화. 이번에 이제 바로 지금 여당에서 저거죠. 공정경제 3법을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제 보니까 이제 뭐 삼성물산, 또 삼성생명, 뭐 이런 주식들, 또 뭐 현대차 그룹에서도 이제 정의선 회장 체제 하에서 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뭐 현대오토에버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또 지주사들 중에 일부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 공정경제 3법은 조금 순화되긴 했지만 상당히 이제 지배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을 많이 이제 희석시켰어요. 이번에 그래서 뭐 일감 몰아주기 대상이나 뭐 공정위원회 전속 고발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화두가 됐는데 공정위 전속 고발권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개나 소나 전부 다 기업을 고발할 수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막아준 거죠. 일단 일감 몰아주기는 좀 약간 이제 확대했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는 대로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은 비상장사, 상장사에 대한 지주사의 지분율 확대 이거죠. 그다음에 이게 여기죠. 상장, 비상장사의 이제 지분율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나타났고요. 또 여기 이제 보면 이제 금융 관련한 기업들에 대한 이제 통제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뭐 현대차 그룹의 이제 글로비스나 삼성그룹의 삼성물산이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화두가 돼서 지배 구조의 변화도 하나의 화두로 올라오긴 했지만 이거는 자연스럽게 증시의 상승과 함께 지주사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흐름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보시면 어제는 이제 삼성물산이 좀 움직였죠. 삼성물산. 삼성물산 이제 그동안에 이 공정경제 3법의 통과에 기대감이 있었지만 못 움직였었죠. 못 움직이다가 이제 올라왔는데요. 자, 반전율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이 삼성물산은 이제 제일모직과 합병을 통해서 탄생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뭐 지적되기도 했지만 이 하락했던 폭의 이 중요한 자리가 이제 12만 5천 원이었는데요. 하락폭의 2분의 1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하 평균으로 봤을 때 2분의 1을 통과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굉장히 두터운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가 좀 통과가 쉽지 않았어요. 그 공정경제 3법의 어떤 부분에 지주회사의 수혜 기대감이 있었지만 통과가 어려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막 고개를 들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어떤 변화로 이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거래가 조금 더 이제 실려야 되겠지만 이거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유망 섹터를 이제 제가 언급을 드리는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인데 또 하나 우리가 또 봐야 될 거는 이제 롱숏입니다. 롱숏. 이거 잘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롱숏. 지금 시간이 많이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할 텐데요. 지금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미국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흐름은 뭐냐? 잠깐만요. 아마존? 언택트의 상징과도 같은 종목이죠. 코로나 환경 하에서 가장 큰 흐름을 탔어요. 이쪽에서. 근데 이 종목이 달러가 강세로 전환하면서는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도
우리가 이제 동학개미도 있지만 서학개미도 있잖아요. 서학개미 분들이 이거 많이 사셨을 거예요. 근데 뭐 엄청 열심히 샀는데 이쪽에서 상승 오퍼가 끝났습니다. 상승 오퍼가 끝났죠. MACD가 꺾이고 달러가 약세로 도니까 이걸 사야 될 특별한 이유가 많지 않아졌어요. 특히 백신이 등장한다고 하는데 언택트 열심히 살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엄청 답답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만 그러냐? 그게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의 대표적인 구글. 구글은 그나마 나아요. 인공지능 이런 걸로 해서 올라오긴 했는데 페이스북 다 지금 옆으로 횡보 중입니다. 그동안에 또 동일하게 성장 섹터의 하나로 자율주행과 관련한 칩을 생산하는 엔비디아 다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무겁죠. 이 주식들이 이제는 쉬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달러의 약세 전환과 그 다음에 언택트 즉 코로나 환경하에서 수혜가 잠시 이쪽에서는 이제 더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다. 결국은 미국에서 방금 보셨던 대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 나오느냐. 이제는 가치주도 사야 된다. 가치주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바로 이제 경기 민감주를 의미합니다. 뭐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게 이제 미국의 바이든 새로운 당선자가 부양책을 결국 합의해서 내놨을 때 인프라 투자 확대로 수혜를 볼 거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경기민감주, 가치주죠. 가치주라고 표현한 이 경기민감주가 롱숏의 대상이 된다. 롱숏. 지금 왜 지금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못 가고 있느냐. 롱숏을 쓰고 있다. 롱숏. 그동안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게 올랐을 때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여기 옵션을 걸었다. 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상승의 동력이었는데 달러가 약세로 돌면서 서학개미나 전 세계 자금이 달러 강세를 노리고 미국을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같은 주식을 사들이다가 이제는 달러 약세 때문에 매수는 주춤한 반면에 롱숏 전략의 대상이 됐다. 롱숏은 뭐예요? 하나는 롱, 매수하고 하나는 숏, 매도한다는 겁니다. 뭐를 숏을 하겠어요? 지금 많이 올랐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걸 숏을 하고 있다. 매도하고 거기에 하나의 페어 트레이딩의 대상으로 뭘 산다? 예를 들어서 아르셀로미탈, 철강주, 뭐 엑소모빌, 에너지주, 뭐 골드만삭스, 금융주 이런 걸 사고 있다는 겁니다. 즉 굳이 경기 민감주가 실적이 많이 개선되지는 않더라도 밸류가 훨씬 싸니까 또 경기에 부양책이 발동될 거니까 또 백신이 나올 거니까 언택트에서 수혜받던 기업을 숏을 하고 컨택트에 롱을 한다. 이 롱숏 전략에 의해서 지금 철강화학, 기계조선 이런 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뭐 좋아진 게 있다고 막 철강이 움직이고 화학이 움직이고 이러나? 물론 개선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롱숏 전략에 의한 매수를 잘 고려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물론 보면 여전히 이 코로나 환경에 따른 어떤 수혜주들도 있습니다. 대웅제약의 호이스타정이 경증 환자한테 효과가 있다. 저는 엄청 반갑더라고요. 엄청 반가웠어요. 근데 물론 제가 대웅제약을 또 내지는 대웅을 공략하지는 않았습니다. 호이스타가 코로나19 경증 환자에 효과가 있다. 이걸 이제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웅제약에서 이제 임상을 해서 지난 8